다음에 교재는 256페이지 보시면 용역의 공급. 여기에서 보실 거는요, 저기밖에 없어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일단 용역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화가 아닌 것. 항상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면 이 부가세에는 재화하고 용역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면 하나야. 그러면 나머지는 그 하나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화가 아닌 것을 용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용역 그러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하고 연관이 많아요. 뭐요? 서비스.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용역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요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상공급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상이 뭐죠? 공짜. 네, 공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 네, 재화의 무상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을 공짜로 해주는 거.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 그러면 또 왜 이래?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왜냐면 얘가 간주공급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짜로 주는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다 인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뭐 견본품이라던가 증정품이라던가 이런 건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짜로 주는 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과세 대상이세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 안 내는데 단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라고 거기 교재에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공짜로 일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간주 공급. 간주는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네. 그렇지만 진짜라고 인정하고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재화를 공짜로 주는 건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공짜로 일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공짜로 일해줬어. 세금 내래. 그러면 기뻐요? 아니죠. 가만 못 있죠. 왜요? 공짜로 일해갖고 승질나 죽겠는데. 맞잖아요. 공짜로 일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제가 봤을 때 공짜로 일해주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게 뭐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공짜로 일해주고 있잖아요. 야간에. 네, 그럼 짜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뭐까지 내래요? 세금까지 내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아예 안 걷는데 요거는 걷도록 되어 있어요. 특수관계인 나오면 그냥 이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친인척. 친인척에게 부동산 뭐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거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내가 부평에 건물주예요. 근데 1층이 비어 있어. 근데 친척애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1층 비어 있는데 너 와서 커피숍 할래? 공짜로 빌려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한테 가갖고 저기요, 제 건물주인데요, 1층이 비어 있거든요. 오셔서 커피숍 할래요? 그러면 그 남자 도망갑니다. 맞죠? 왜냐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순수하게 아주 좋은 일을 할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막 저기 어떤 영화배우 뺨 때리듯이 엄청 잘생겼거나 아니면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죽겠어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오는 게 일면식이 있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한테는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기 뭐냐 정치권 얘기를 조금씩 하는데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하고 관련 있으신 분들 보면은 어느 회사의 전세를 1억에 살았대. 근데 그 주변 시세는 5억이야. 그럼 그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무죄야, 맨날. 어떻게든 넘어가. 네.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뇌물이야.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된 사람한테는 싸게 빌려주거나 공짜로 빌려줄 수 있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맞죠? 근데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수입 나오면 그 다음에 요거 빼먹었구나. 죄송합니다. 근로의 제공.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근로의 제공이 있고요. 근로의 제공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득세네요. 우리 회사 다니면서 월급 명세서 받잖아요. 그럼 거기 부가가치세 얼마라고 안 찍혀 있어요. 부가세 내는 게 아니고 근로의 제공은 무슨 세 내는 거예요? 소득세 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57페이지 보시면은요. 수입. 그래서 수입 나오면 항상 세 가지예요. 거래처는 세관이고 부가세만 무슨 처리요? 회계 처리하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공급 시기와 공급 장소. 이 공급 시기는 이거 시험 문제 대빵 잘 나와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공급 시기가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작성 연월이.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날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회계 때에도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만약에 1기 예정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 4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및 납부. 그 다음에 1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근데 만약에 거래가 이날 발생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너네 이날 거래했으니까 뭐 내래요? 세금 내래.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날로 안 하고 싶어. 하루만 바꾸고 싶어. 왜요? 하루만 바꿔도 세금 내야 되는 날짜가 3개월이 뒤로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다들 늦게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에 아니면 이런 경우에 너는 세금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말일날 했대. 그럼 우리 1일로 바꿀까요? 근데 실무에선 이렇게 됩니다. 거래처하고 우리하고 말만 맞으면 돼요. 이거 1일로 할까요? 그랬더니 예, 1일로 하시죠. 그러면 되는 거고 아니요, 저희 안 돼요. 저희 그냥 오늘 날짜로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날짜로 정상적으로 해서 뭐 해야 돼요? 세금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월말 날짜로 나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거래처에 물어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면 거래처에서 이미 마감을 쳤어. 그리고 거기에 추가가 되면 또 그 담당자분 또 짜증 나잖아요. 그럼 그 담당자가 아 이건 내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날짜만 하루 바꾸면 되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요? 하루 때문에 세금을 3개월 동안 늦게 내. 그러면 3개월 동안 늦게 내면 뭐가 좋은 거냐면 그 낼 세금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회사 업무하는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거 갖고 2배를 만들 수도 있고 3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웬만하면 좋은 일 할 때에는 마이너스 생각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결과가 나와야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박스 외워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나옵니다. 맞죠? 네. 근데 다는 못 외우고 그나마 자주 나오는 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현금 외상 할부인데 저는 이걸 그냥 일반 매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있고 할부 있고 외상 있고 할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 할부예요. 부가세법에서 말하는 할부는 단기입니다. 회계에서는 단기 장기 다 합쳐서 해요. 근데 세법에서는 부가세법에서는 한쪽만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마트. 그래서 우리 마트 가죠. 네, 그러면은 마트에서 이제 물건 살 때 현금 낼 때 있고 카드로 긁을 때 있고 3개월이요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무슨 기준이에요? 인도 기준인데 정확하게 원래 써드리면 도착지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배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배달이 도착해서 내가 받고
검수를 해야 이 물건이 누구게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검수하는 과정에 불량이 있네. 그럼 반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도 기준.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하고 섞을 겁니다. 2번은 보시면 장기할부 판매, 3번에 완성도 기준 지급, 중간 지급, 조건부. 그래서 얘네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셋 다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 경우에요. 그래서 이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모아기로 한 때, 받기로 한 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럴 일은 없죠. 어떨 일은 없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장기 할부 판매는 이제 길게 할부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년짜리야. 그럼 24회죠? 그게 장기 할부 판매잖아요. 왜 24회로 해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런 건 24개월 할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25개월 할부한 적이 있어요. 에어컨 살 때. 네. 좀 싸게 사긴 했는데 그래도 일시불로 내기엔 좀 부담되고 그 다음에 무이자 할부에 뜨더라고요. 25개월까지 무이자라고. 네. 그리고 최대한도로 넣었죠. 그래도 몇십만 원씩은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건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만큼 완성되면 돈 줄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조만간은 러시아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은 집값은 조만간 오를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왜냐면 러시아 관련돼서 그 자재들이 있다면서요. 러시아에서 들어와야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건설 쪽에도 꽤 있대요. 그리고 어쨌든 뭐 1년 안에 완성해야 될 거면 뭐 1년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대요.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시멘트도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뭐 뉴스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늦게 지으니까 늦게 지으면 늦게 지을수록 이제 중가운데가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가격이 조금 상승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또 물량이 폭탄으로 떨어지니까 그 이후에는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는 말 그대로 중간에 내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돈을 준다는 얘기는 금액이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설마 1,000원 때문에 중간에 내고 마지막에 내고 이런 행동은 안 하잖아요. 1,000원은 그냥 한 번에 주겠죠. 근데 1,000만 원이야. 그럼 초반에 2, 300 주고 중간에 2, 300 주고 마지막에 남은 거 주고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결론은 얘네 셋 다 금액이 큰 거예요. 금액이 크니까 한 번에 다 안 주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이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냐면 받기로 한 날 받을 거다라는 전제를 두는 거죠.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뭐 낼 수 있다? 세금 납부 가능하잖아요. 못 받았는데 내래. 그러면 너무 가혹하죠. 맞죠? 그래서 받았으니까 뭐 해라? 내라. 그 다음에 가공.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공하죠. 근데 가공이 끝났다고 전화해서 돈 주세요. 그러면 그때 주면 안 됩니다. 네. 가공이 끝난 걸 받아서 내 눈으로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 네. 왜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이걸 만약에 돈을 먼저 줬어. 받았더니 개판이야. 그러면 이거 환불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받더라도 뭐 법률적으로 문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저기 뭐냐 보도를 기자를 끌고 가갖고 너 계속 이러면 가만두지 않을 테야 이렇게 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받잖아요.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그냥 주는 업체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받고 괜찮네? 그러면 돈 내고 그때부터 이제 거래가 뭐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활성화됐다. 그러니까 그 날짜로 뭐 내자? 세금 계산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주공급에선 폐업 봐두세요. 폐업 잘 나옵니다. 그냥 폐업 나오면 무조건 폐업이래요. 뭐 폐업일 이유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죠. 왜냐면 폐업하면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세금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폐업하는 그 날짜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요것도 은근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요거는 전산회계 1급 쪽에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에서 돈 꺼낼 때. 왜냐면 이게 그거라 그랬잖아요. 간접세라 그랬잖아요. 그럼 간접세는 내 돈, 남의 돈, 남의 돈. 그래서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면 돈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낼 수 있어요? 세금 낼 수 있죠. 그래서 현금을 인치하는 때. 그 다음에 259페이지. 요거 그 암기하셔야 될 거 추가 부분이에요. 259페이지. 수출. 그래서 보시면 수출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되냐면은요. 첫 번째로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선적일이고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환가일이 뭐냐면 환전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대부분 수출하면 원화로 받아요? 외화로 받아요? 외화로 받죠. 원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 100만 원짜리 거래야. 그러면 지금도 100만 원, 나중도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외화로 받는 거예요. 외화는 오전 다르고 점심 다르고 오후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일주일 후 다르고 한 달 후 다르고 계속 변화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날짜를 안 정해주게 되면은 기준이 없으면 환율을 자기 마음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많아야 좋을 때에는 큰 환율 갖다가 곱할 거고 자기가 적어야 좋을 때에는 무슨 환율 갖다가 곱할 거예요? 작은 환율 갖다가 곱할 거고 그래서 기준 환율, 재정 환율이라고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에 맞춰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놀러 갈 때 바꾸는 그 환율 아니에요. 그 환율 아니고 그 경제 쪽에서 쓰는 환율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이 환가일을 임의대로 이거는 못 바꾸죠. 왜냐면 우리가 환전을 하면 환전한 날짜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산을 네. 할 때 그 달러가 네. 나한테 유리할 경우 이렇게 환가해버리면 되지. 아, 근데 문제는 그러면 안 돼. 선적일이 무조건 빠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선적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길 말고 네. 환가일을 아, 근데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물건 팔았죠. 네. 근데 아직 물건도 도착 안 했는데, 물건도 출발 안 했는데, 뭘 먼저 주는 거예요? 그냥 돈 먼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계약금 같은 걸 수도 있겠지만, 그 금액은 대부분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는 있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일부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환율에 맞춰서 팔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 타이밍 맞추기 쉽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 괜찮았잖아요, 달러. 앞으로 근데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일본 쫓아가지 않을까요? 일본 열심히 찍어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일본이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뭐 아니라 그래도 거의 다 일본 다 쫓아갔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 집값 버블이 한번 터진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라고 안 터질 것 같아요. 미국도 터졌어요. 맞죠? 우리나라는 괜찮대. 뭐가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터지면 더 위험해요. IMF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너네 가계대출 많다. 조심해라.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괜찮대. 전세제도 때문에 괜찮대. 전세제도도 빚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터지면 잘못하면은 외국처럼 일본 반만 쫓아가도 3, 40%가 날아가는 거예요. 일본 최고로 많이 날아갔을 때 거의 70% 육박할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그럼 떨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대출 왕창 받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5억짜리에 3, 4억은 받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5억짜리 3억 받았어.
내 돈은 2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값이 3억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면 3억은 돼야 내가 갖고 나오는 건 없어도 빚은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집값이 2억이 됐어. 그러면요, 1억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1억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부분 서민들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 전세자금, 네, 그 정도밖에 없어요. 1억 모아보세요. 일반 사람들 못 모아요. 그 월급 받아갖고. 저도 월급이 아주 세진 않았었으니까. 1억 모으기 힘들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은 오바고. 1년에 1,000만 원씩만 모아보라 그러세요.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인터넷에, 누구 유튜브에, 어디 TV에. 그런 사람들은 몇 천만 명 중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런 특이 케이스 갖고 오지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 갖고 오라고 해서 저도 TV에 나오는 것 중에서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할 때 반반한데 아직 제 주변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완전 반반. 그러니까 남자가 2억 갖고 왔어. 그럼 여자도 몇 억 갖고 와야 돼요? 2억. 비슷한 비율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뭐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반반이라고 볼 수 있는 비율 몇 프로 안 돼요. 아직 우리나라는 누가 더해요? 남자가 더해가요. 아직은. 예. 그러면서 뭐 맨날 평등 찾으시면서 꼭 결혼할 땐 평등 안 찾으시던데. 예. 공정 찾으시면서 결혼할 땐 공정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그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두 가지 있어요. 남자는 군대 가라, 여자는 임신해라. 둘 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 빼고. 예. 그거 빼고 공정한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좀 봐두세요. 네, 나중에 분계 풀 때 요거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는 특수한 경우 잘 봐두세요. 거기 259페이지 보시면 용역의 공급 시기에서 특수한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간주 임대료. 나중에 저게 목적이신 분들 있죠. 목표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건물주가 목표이신 분들은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전 예전에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월세 줬다가 시달려 갖고 저는 돈 있어도 건물은 안 살 거예요. 그냥 살려고 내가 살 집은 사겠지만 건물 사서 월세 준다 전 안 할 거예요. 나 제 명에 못 주고. 앞으로 더 그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좀 잘못 만난 케이스인데 앞으로 더 많으면 더 많았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어저께였구나. 어저께 저기 시흥 쪽에 그 무슨 동이었더라. 어쨌든 신도시 잠깐 갔다 왔거든요. 일 볼 게 있어서 갔는데 한 2, 3년 정도 된 신도시예요. 거기 이제 번화가 쪽에 일 볼 게 있어갖고 번화가 쪽을 들어갔었는데 상가 꽤 많이 문 닫았더라고요. 권리금도 없고 막 문 열었다가 닫은 데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게 내가 건물주라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건물도 어디에 있느냐가 앞으로는 중요한 시대. 그래서 무조건 신도시에 건물 갖고 있다? 이게 꼭 무조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 저도 놀랬어요. 막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문 닫아서 없어지고 임대한다고 붙여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건물주잖아요. 왜냐면 건물주 되면은 어쨌든 월세가 늘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간주임대료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료로 1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부가세가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에다가 알파가 더 붙어요. 그게 무슨 임대료예요?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를 걷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걷는 거예요. 불로소득. 그래서 우리가 불로소득 그러면 이자, 배당, 그 다음에 건물주,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일명 불로소득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비트코인 이런 쪽도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게 너네 돈 벌었으니까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돈 벌었다라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니까요. 불로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하지 않음. 노동하지 않음.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MZ세대라고 일명 표현하는데 근데 MZ세대 너무 범위가 넓어요. 20대부터 30대 후반까지가 MZ세대야. 그럼 솔직히 개나 호동이나 다 MZ세대래.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0살 이내로 표현을 했는데
뭐 요즘에 워낙에 결혼을 늦게 하니까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제가 봤을 때 MZ세대 그러면 그냥 결혼 아직 안 한 세대라고 보는 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40대, 30대 후반까지인데, 그분들이 이런 거를 많이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자 쪽보다는 이제 주식해서 돈 버는 거, 그다음에 건물주에서 돈 버는 거, 그다음에 코인 같은 거에서 뭐 버는 거요? 돈 버는 거. 예, 이쪽으로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노동할 사람이 가면 갈수록 뭐 할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들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대부분 TV에 나왔고 맨날 이거에서 돈 벌었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보기 싫어도 봐야 돼. 맨날 나와요. 아마 하루 24시간 동안 모든 채널 조회해보면, 조사해보면, 이 불로소득 관련된 게 못해도 몇만 번은 나올걸요?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이자 얘기, 주식 얘기 나오고, 건물 얘기 나오고, 뭐 집값 얘기 나오고, 코인 얘기 나오고, 어마무시할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이쪽 관련돼서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거두시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게 아니고, 이쪽이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성공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예. 그러면 이제 뭐 많이 거두셔야 돼요? 세금. 그래서 불로소득 쪽은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선불 또는 후불로 임대료 받을 때. 근데 실제 후불은 모르겠는데 후불은 본 적은 없어요. 선불은 있어요. 선불은 주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만약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 주변에 건물을 짓고 있어. 그러면 건물이 이제 인부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재우려고 예,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6개월치 이렇게 선불로 줘요. 여기 6개월 동안 쓸 테니까. 그 대신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깔끔하게 쓸까요?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그거는 생각을 해놔야 돼요. 예. 그래서 월세를 좀 더 세게 받는다던가 나중에 이제 그분들 나간 다음에 또 이렇게 아니면은 계약서를 쓸 때 나중에 뭐 잘못되면은 돈을 더 받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는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받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3개월치를 받았어요. 3개월부터 5개월까지 300만 원. 그래서 월 100만 원씩 한 거예요. 이게 세 달치라고 볼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일기 예정이 3월 31일까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몇 월 달 것까지 받았죠? 5월 달 것까지. 그러면 이때는 3월 달 한 달치만 내는 거예요. 얼마요? 100만 원만.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4월하고 몇 월 걸 내는 거예요? 5월 걸 내는 거예요. 얼마요? 200.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날짜 정하기가 어떻죠? 불편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세금만 거두면 되니까 마지막 날짜로 하자. 왜냐면 처음 날짜로도 하기가 좀 불편한 게 얘는 1월 달에 받을 게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국가 입장에서는 날짜가 그 기간 안에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이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끝에 날짜로 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도 간주가 가짜잖아요. 그럼 날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것들은 다 끝나는 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종료일이라고 적혀 있죠? 마지막 날.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하든 마지막으로 하든 뭐만 거두면 돼요? 세금만. 솔직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금액이 중요한 거지. 얼마냐가. 근데 어쨌든 저는 임차 쪽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크게 돼갖고. 근데 진짜 한 1,500만 원인가 2천만 원 그분 덕분에 손해 봤죠. 근데 1,500, 2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 번 걸리면 잘못하면 내가 일찍 갈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맨날 월세 보낸다며 그 다음에 전화하면은 안 받거나 아니면은 또 딴 얘기하고. 원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날짜 얘기해도 안 지키잖아요. 초반에 잘못해서 한 2번 그랬을 때 그냥 내쫓았어야 되는데. 근데 못 내쫓은 게 그 장난친 놈은 족하고 실제 살았던 분은 70대 할머니고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생각을 바꿨어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그분 계실 때까지 그냥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부한다, 봉사한다. 왜냐면 그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그 조카 때문에 그런 거지. 라는 생각으로 버틴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 가갖고 사생결단을 내봐야 되나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왜냐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거의 1,000만 원 돈 넘었으니까. 내가 손해본 게 거의 1,500? 팔 때도 손해보고 팔았어요. 한 500인가 1,000. 그래서 저는 건물주 되는 건 별로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잘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못하는 사람이라 아닌 걸로. 그냥 내가 그 돈 있으면 그냥 저기 뭐냐 와이프 손잡고 꼬맹이 시집 보내고 그냥 열심히 놀러 다니려고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60페이지 잠깐 볼게요. 세금계산서 선발급. 그래서 선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260페이지. 예. 대가를 받았으면 발급할 수 있어요. 왜냐면 돈 먼저 받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 거래는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설마 돈 줬는데 물건 안 받겠대.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돈 줬으니까 나중에 물건 뭐 해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근데 대부분 이건 잘 안 하려 그래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선발급은 잘 안 하려 그래요. 왜냐면 회사들도 보면 이상한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겠죠. 돈 받았어. 그러면 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요거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7일 이내에 주겠대. 어떻게 믿어요? 맞죠? 그 다음에 7일이 지난 후도 가능은 합니다. 그건 그냥 일부만 봐두시고. 그래서 먼저 발행하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62페이지 조금만 보고 쉴게요. 그리고 아마 이론은 수요일쯤 빠르면 수요일 한 2-3시간, 늦으면은 목요일 날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거는 저희 다 했던 거라 특별히 막 할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은요. 영세율과 면세. 요건 원래 잘 내요. 왜냐면 내기 딱 좋잖아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영세율은 완전히 면제된다 그래서 완전 면세제도. 면세는 완전히 면제가 안 된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제도. 그래서 우리가 영세율은 주로 이제 요거 관련된 겁니다. 수출. 그 다음에 왜 주는 거예요? 소비지국 과세원칙 때문에. 그 다음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조기 환급이라는 걸 해줘요. 며칠이요? 1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 거 보시면 면세제도는 주로 이제 저겁니다. 기초생활 뭐예요? 필수품. 그 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돼서고 역진성 완화고 환급이 안 됩니다. 완화. 그 다음에 환급이 불가능. 그래서 안 돌려줘서 불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영세는 내지도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면세는 내지는 않지만 낸 게 있으면 못 돌려받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가 더 좋다 그거보다는 이제 돌려받을 수 있냐 돌려받을 수 없냐. 그 다음에 면세 같은 경우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죠. 뭐요? 계산. 그 다음에 이거 간혹가다 한 번씩 이론에 나오는데요. 뭐 나오냐면 우리 영세가 있고 수출이 있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영세는 간접 수출이고 얘는 무슨 수출이에요? 직접 수출. 그 다음에 영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갖고도 시험 문제 나올 때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보시면은요. 세금계산서 보시면은 영세율부터 보시면 거기 다 진한 글씨로 써놨어요. 그래서 영세율은 무슨 세율이에요? 영의 세율. 그 다음에 완전 면세제도. 그 다음에 소비지구 과세연칙. 그 다음에 영세율 적용 대상자에서 동그라미 2번 잘 봐두세요.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해야만 영세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두 개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면은 영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결론은 뭐냐면 얘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덜 좋은 걸 포기하면 좋은 걸 해주는데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국내 거래가 영세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영세율의 취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중과세 방지. 그래서 수출하는 나라에선 세금 내지 말아라. 왜냐면 이중과세 뭐 하기 위해서요?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 장려 및 외화 획득 목적. 이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저기 모나미 볼펜이 있어요. 모나미 볼펜이 있는데 1,000원짜리가 있고 요거는 부가세 제외고 1,100원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부가세 포함이야. 그러면 사는 사람들도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그 누구든지 모든 장사꾼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목표는 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비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면 안 남으니까. 그러면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도 1,100원짜리로 사겠어요? 1,000원짜리로 사겠어요? 당연히 1,000원짜리로 사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000원짜리로 살 거니까 부가세를 안 걷으면은 수출하는데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외화 버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하는 재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직수출입니다. 그래서 직수출이나 아니면 거기 밑에 있는 3번처럼 내국 신용장이나 뭐요? 구매 확인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263페이지 영세율까지만 보고 쉴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26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거는 시험에서는 잘 안 내는데 어쨌든 나중에 수출하는 회사 가시거나 그러면은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뭐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내국신용장 개설 관련된 거거든요. 내국신용장 그러면 구매확인서 포함입니다. 요거 이제 발급식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내국신용장을 언제까지 갖고 오면 되냐면은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갖고 오시면 돼요. 언제까지 갖고 와야 된다고요? 25일 이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1기 확정이에요. 그럼 우리 1기 확정이 4월 1일부터 언제까지죠? 6월 30일. 신고 및 납부는 7월 25일. 그래서 이 날짜까지, 요때까지 신고하는 날까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영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없으면 과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는데 아무 서류도 없어. 물건만 사갔어. 그러면 과세로 해서 먼저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고하는 날까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들고 와서 우리 수출할 거니까 영세로 해주세요. 그러면 영세로 발행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저는 별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건 맞는데 진짜로 이건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연맥이려고 거래처가 장난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잖아요. 처음엔 그냥 와갖고 물건 사갔어. 그 과세로 해서 줬어. 그랬더니 갑자기 7월 25일 날 오후에 나타나갖고 영세로 내놓으래. 네. 근데 영세로 발행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7월 25일 날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과세로 해줬잖아요.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영세로. 그러면 만약에 어저께 신고를 미리 해놨어. 그럼 그 신고 다시 해야죠. 그렇죠. 번거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국가에서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법을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뭐 하는 나라니까요. 먹고 사는 나라니까 수출하는 사람들한테 과거에는 20일이었어요. 그러면 늦게 갖고 오더라도 여유가 조금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날까지만 갖고 오면 돼요. 신고비 납부하는 날. 그러면 진짜 못된 놈들은 이걸 만약에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5일 날 들고 오는 거죠. 너 한번 못 해봐라. 그래서 발행해달래. 안 해줘? 그러면 국세청에다 뭐 하면 돼요? 신고하면 되죠. 왜요? 얘가 분명히 난 법 테두리 안에선 틀린 거 아니잖아요. 예, 법 테두리 안에서 25일까지 갖고 오면 해주도록 되어 있어. 근데 얘가 지 귀찮다고 안 해주네? 그럼 이거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과거가 나섰어요. 과거엔 2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 몇 번 있었나 봐요. 바꿔준 거 보면은 이 마지막 날 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늦게 발행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참고로 국내에서 발행하는 거 아니고요. 외국에 그 우리가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회사의 주거래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증서예요. 뭐냐면 이 물건 사다가 수출할 거야. 그러니까 믿고 무슨 율로 해줘? 영세율로 해주라는 하나의 보증서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 얘네는 수출할 거네. 그러니까 뭘로 해주는 거예요? 영세로. 그래서 요거 25일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면세부터 해서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